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의 서정인 교수입니다. 제3차 고산의 미래를 상상하다 제 두 번째 이 강연, 소재가 오늘은 이 도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고민이 되겠습니다. 고산이 도시화되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이 도시들처럼 이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급격한 사실은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이고요. 또 그러한 이제 도시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이 다소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소주제를 도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고민이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소재로 여러분들께 약 50여 분간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걸거치네요. 자, 고산 지역의 도시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 고산 지역의 도시화의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1980년대 거의 이 말까지 이 지역이 제대로 도시화되어지지 못했던 이유들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산 지역의 도시화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부분들을 이렇게 붉게 표시한 부분이고요. 도시화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들을 이렇게 좀 푸르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예, 고산 지역의 이 도시화의 원동력은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저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경산 지역과의 연담화라고 하는 겁니다. 연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가 확산되어서 이제 주변적으로 계속 팽창해 나가서 다른 지역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무래도 고산 지역이 대구와 이 경산 간의 중심이 되어지면서 어떤 양쪽의 어떤 세력을 어떤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지리적 위치를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원동력이 좀 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은 1981년에 대구 직할시로 이제 대구시가 승격이 되어지면서 이 경산군 고산면을 이제 편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산면이 대구 직할시에 통합이 되어졌던 것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제 초반부터 영남대학교가 이제 이 경산 지역으로 이제 캠퍼스를 이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연이어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경산 지역에 이제 터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 현재까지 12개 대학이 이제 경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 고산 지역의 도시화와 굉장히 좀 깊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합성과 동양연공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사라진 공장들입니다만,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공장들이죠. 물론 제일합성은 이 고산 지역에 있었던 공장은 아닙니다만, 고산 지역과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이 고산 지역의 도시화에 좀 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동양연공 같은 경우에는 저 사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제 경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죠. 결국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 이 주거 환경이 좋은 어떤 고산 지역에 대한 선택,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산 지역의 이 도시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 결국 1980년대까지 이 대구시의 이 발전의 축은 대부분 이 서쪽이나 북쪽이었단 말이죠. 아니면 남쪽의 일부 지역인데, 이 동쪽으로 넘어오는 데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981년에 이 고산 지역이 대구 직할시에 통합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사실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도시화가 또 진행되어지는데 약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린벨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즉 대구와 이 고산 지역 그 사이가
또 고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그린벨트로 197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고산 지역은 오롯이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에 요 부분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사실은 대구 지역은 섬유 황금기를 누렸던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 관련 공장들이 어디 입지를 하고 있었나 하면은 뭐 서구와 북구 지역 중심으로 입지를 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대구의 발전의 축이 동쪽을 쳐다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1910년대부터 2015년까지 그건 이제 당시 이제 지도들을 제가 정리를 해 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각 이 8개의 도면에 지금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이 뭐냐 그러면 대구의 중심지를 지금 관료하고 있는 신천이라고 하는 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짙은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담티고개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1910년대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신천이 이제 그 왼쪽 편이 되어지겠죠. 왼쪽 편의 경우가 좀 이렇게 검게 표시가 되어졌죠. 저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들이 굉장히 이제 밀집해서 입지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이제 일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형성되어졌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신천을 이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 뭐 아니면 고산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전혀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 이때 대구시의 인구가 이게 1910년대인데요. 한 인구가 5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그다음에 1950년대로 이제 들어서면은 이 시가지 면적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구가 한 60만 명 시대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죠. 뭐 피난민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인구의 증가가 이제 일어나서 이 시가지 면적이 확장이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남쪽이나 그 다음에 북쪽 일부, 그 다음 서쪽 일부로 계속 도시가 팽창해져 갑니다. 이 신천을 넘어오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960년대, 그 이제 100만 명이 가까운 이제 인구 규모로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신천을 쉽게 넘지를 못합니다. 이 발전의 축이. 그래서 이제 약간, 신천의 이제 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신천의 이제, 대구의 동북쪽 정도가 되어질까요? 그쪽 편이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0 이게 70년대죠. 1970년대가 되어지는데 요 1970년대가 되어지면은 지금 요 표시는 제가 좀 잘못 이 표시를 한 이제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요 신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때까지 다 아직 사실은 넘지를 못하는 시기가 되어지고요. 비로소 1980년대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 지역을 넘게 됩니다. 신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넘어서 이제 수성동이나 또 상동 정도 만촌 지역들이 개발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인구 230만 명 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지산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고산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2000년대 245만 명 정도 시대에 이제 또는 이제 그 이제 지금은 벌써 20년 전입니다만은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의 발전의 축이 담티고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주요 이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 요 지금 노랗게 이제 표시를 한 부분이 이제 신천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바늘당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이제 대구역이 영업 개시를 이제 시작을 한 해가 되어지는데요. 뭐 그 당시까지 하더라도 결국은 요 중구라고 하는 요 테두리 안, 이제 과거의 대구 업성의 이제 경기를 조금씩 이제 넘어서서 이제 도시가 좀 팽창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들어서면 요 신천을 겨우 넘습니다. 이제 이 겨우 이제 넘기 시작을 하면서 수성동, 중동, 상동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양옥식 주택들이 이제 이게 많이 입지를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만촌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988년에 대륜고등학교가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1988년 대륜고등학교가 현재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담티 고개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담티 고개 부분의 현재와 같은 도로 형태로 갖추어진 것은 1990년대 초반 정도가 되어지니까 불과 한 25, 6년 전 정도밖에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뚫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CG 노변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현재의 고산 지역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구시로 편입되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의 이 고산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일까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현재 고산 초등학교, 과거에는 고산 국민학교였겠죠. 그 위치는 지금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 초등학교 앞쪽에 나 있는 이제 도로가 대구와 이제 경산간을 연결하는, 그때 당시는 뭐 경산가도라고도 이름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고산 초등학교의 이제 우측편,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지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여기 이제 시지동 자연 취락 지역이 되어집니다. 이제 뭐 취락 지역에 이제 이 당시에 취락 지역에 있었던 주택들이 현재도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주택들도 꽤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취락 지역의 그 규모로 보면은 이 시지동 취락 지역보다는 뭐 노변동 취락 지역이나 그다음에 신매동 취락, 옥수동 이 지역들에 보면은 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 경산 가도에서 좀 떨어진 곳이 이제 삼덕동 취락 지역, 내한동 취락 지역, 뭐 가천동 취락 지역,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분포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금 그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아마 이 말씀을 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도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도면과 뭐 동일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요 위쪽이 이제 이 금호강이 되어지고 이제 요게 남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이제 하살표가 이제 하천로, 요게 지금 이제 매호천, 뭐 일부 기록에 보면 뭐 시지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 붙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옥수천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 옥수천, 그 다음에 이제 신매천, 그 다음에 당시 신기동이 되어집니다. 요 일대는 요 이제 옥수천변에 이렇게 그 자연 취락들 이제 발달을 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른색 하살표로 지금 나타낸 부분들이 뭐냐면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경산가도라고 불리는 현재 달구벌 대로가 되어지겠죠. 이쪽 남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저수지들이 개발되어져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산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저수지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졌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뭐 하천으로부터 물을 이 치수를 해서 농업 용수로 사용하기에는 그 하천에 이 유지 용수가 별로 없었다는 걸 이제 반증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 두 개의 하천이 매월천과 옥수수는 과거에 굉장히 근천이었을 것이다. 마른 하천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저수지들은 대부분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 몇 개의 저수지들이 어, 과거의 위치에 그대로 소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신기동이라고 표시한 이 부분에 지금 저수지, 뭐 저수지 이름은 지금 저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수지가 당시에 굉장히 규모가 컸던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가 CG 택지 개발 사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매립이 되어져 버린 큰 저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도시, 시지, 저 고산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이제 이 농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공장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제일합섬과 동양연공의 아마 이 연공이라는 이제 크다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진 소규모의 직물 공장과 방적 공장들이 좀 부분적으로 좀 산재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976년까지, 65년부터 1976년까지 이제 그 지역, 이 고산 지역에 분포했던 공장들을 보면은 신매동에 약 한 13개소의 공장, 그 다음에 사월동에 한 14개소의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장들이 흔적들은 지금도 사월역 부근에 가면은 여기 아마 지금 이 사월역 부근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장들의 이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공장 한 27개소 정도의 공장이 되는데 이 공장들이 고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공장의 어떤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어떤 그러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산 지역과 주변 지역의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고산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 지역이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197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산 지역의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달구글 대로를 이제 축으로 해서 이제 이 발전이 되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도 또 아니면은 앞으로도 이 달구벌 대로를 축으로 이 고산 지역이 확대되어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를 한 굉장히 많은 지금 이 마킹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그 CG 천마타운이 있는 곳이니까 바로 이제 CG 택지 개발 사업 지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에 이제 노변 택지 개발 사업 지구입니다. 사실 노변 택지 개발 사업 지구가 CG 택지 개발 사업 지구보다는 선행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옥산 1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결국은 이제 이 벨트에 같이 물려가는 지구들인데 옥산 지구도 1990년대 초반에 LH공사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죠.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되어져서 LH공사랍니다만은 이 국가기관이 이제 개발을 해준 곳이다. 그다음에 이제 옥산 2지구,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개발되어진 인당 역세권 지구,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계획이 되어집니다만 대평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되어질 예정인 대임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이러한 이제 무수한 이 택지 개발 사업이나 또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들이 어, 담티고기를 넘어서 지금 암양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뭐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연담화가 앞으로 뭐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연담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고산, 특히 이제 시지 노변 지역이 되어지겠죠. 이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련의 이 개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굳이 제가 이 표로 정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구 규모입니다. 이게 시지지구와 노변 택지 개발 사업지구. 이게 이제 95년, 97년이죠. 여기 계획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4만 7천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고산 지역의 1976년도 인구 당시 인구가 제 기억으로 한 4, 5천 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구의 거의 한 3배 정도 규모의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노변 CG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산 지역을 도시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신호탄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연호 지구 개발이 계획 인구 한 1만 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큰 규모로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사업이 우리 임당역 부근에 이제 요 대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평과 임당 이제 앞머리 글자만 따와서 임당지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임당 택지 개발 사업이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임당이 아니고 여기 대임이죠. 요 대임 대평동과 임당동입니다. 요 대임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그 계획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은 2만 5천 명 가깝게 됩니다.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달구벌 대로를 축으로 해서 이제 이 각종 개발 사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의 규모로 본다면은 면적은 제일 넓습니다. 면적은 제일 넓고 인구의 규모도 한 이 두 번째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어지면은 연호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암양에 있는 신대 부적지구까지 전부 다 연결한다 그러면 이 인구만 해도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결국 이 벨트 속에 15만 명의 인구의 어떤 거점이 되어질 수 있는 곳이 앞으로 어디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 그 거점이 사실은 뭐 고산 지역이 되어지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뭐 그 우리 기대대로 뭐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앞으로 사실 3호선과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 고산의 지역의 이 벨트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거 이제 주택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아마 이 과거 고산 면사무소가 있었던 그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과거의 주택들이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아마 19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후반에 아마 건설된 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굉장히 좀 그 당시로서 그냥 세련된 양옥식 주택들도 현재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고산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농업 지역이었다가 결국은 이 지역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상가도라고 하는 이 도로가 대구와 고산 간의 도로가 십자선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들이 나오고 모두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무슨 뭐 도시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왜 전형적으로 뭐 이 서울 주변의 어떤 이 베드타운들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 고산 지역은 발전되어서 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고산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고민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구입니다.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에 이제 우리가 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이제 실감을 하고 있죠. 벌써 뭐 이 초등학교 이 치아 가동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이 대학에 들어와야 되는 이 고3 학생들의 수는 뭐 더욱더 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뭐 자주 매스컴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실제 우리 수성구 쪽 뭐 좀 더 들어가서 고산 지역의 인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초미의 관심이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성구 전체로 봐서 수성구 인구는 2010년도에 한 46만 3천 명으로 이제 피크의 값을 가지고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43만 명, 한 3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 2025년대는 한 42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 앞으로 한 10년 뒤가 되어지면 40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소의 추세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뭐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인구 감소 패턴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완만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쪽에 종축에 이제 이 값들을 굉장히 제가 이 범위를 촘촘히 만들어 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산 지역의 인구를 한번 보죠. 고산 지역의 인구가 1970년 초반에 한 12,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화가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고산 지역, 고산 1동, 2동, 3동이잖아요. 이 지역의 전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15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10만 명의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 물론 이 감소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산 1동과 2동, 3동을 전부 다 뭐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고산 2동 인구가 사실은 좀 적습니다. 2동, 1동과 3동에 비해서. 근데 이제 2019년에 오면은 이제 28년, 19년이 좀 넘으면은 인구가 이제 다소 이제 증가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고산 1, 2, 3동을 이 통틀어서 인구가 좀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 담티고개를 다시 넘어가는 인구죠. 유출되어진 인구가 많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뭐 이유는 이제 이 주택 환경이죠. 좀 더 이제 이 고급 주택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범어동이나 또 아니면은 그 일원에 굉장히 많이 신축이 되어지면서 그쪽으로 인구 유출이 좀 일어났고, 또 이제 뭐 학교와의 관계겠죠. 뭐 통학 거리를 좀 줄이고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한데,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런 패턴의 인구 유출은 또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만촌동과
범어동 일원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건축 사업들로 인해서 신규 주택들이 이제 계속 들어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고산 지역은 좀 노후화되어진 이 공동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일부 계층들이 그쪽으로 유출되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 그 지역이 사실은 어떤 이 좀 쇠퇴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인구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층으로 나누어서 연령 계층으로 나누어서 좀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수성구 전체와 이 고산 지역의 연령별 인구에 대한 비율을 들여다보면은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고산 지역이 수성구 전체 비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0세에서 59세 사이 연령층은 이 고산 지역이 다소 높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젊었을 때 이제 고산 지역에 들어오셔서 이제 정년퇴임을 할 수 있는 하는 어떤 인구가 다소 이제 증가되질 앞으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 계층이 30에서 39세 연령층인데 요거는 고산 지역이 수성구에 비해서 한 0.3% 정도 낮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낮은 건 아닌데 그래서 요 계층에 대한 부분과 사실 요 계층에 대한 부분, 요 두 계층에 대한 이 비율에 대한 어떤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예의주시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30에서 39세의 사실 연령층들이 좀 더 이 고산 지역에 좀 많이 와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인구에 대한 부분은 뭐 더 이상 이제 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묘천과 옥수천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묘천과 옥수천이라고 하는 하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는 마른 하천이다. 건천이라고 하는 하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마 시기에만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세 장의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슨 묘천이고 옥수천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자주 산책을 하시고 또 뭐 운동을 하시고 하는 그런 묘천과 옥수천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천의 바닥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항상 이제 물이 흐르는 이제 그런 하천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 뭐 사색을 즐기는 그러한 묘천과 옥수천의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고양이 강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책 사업 등을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천을 정비를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고요. 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그 옥수천과 어디가 묘천의 이제 하류가 이제 이 남천과 만나 그러면 금호강과 이제 최종적으로 만나게 합류가 되어지는데 그 하천의 바닥면에 그러니까 이제 금호강의 바닥면입니다. 그 바닥면의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복류수라 그럽니다. 그 복류수는 이제 복류수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와 마찬가지인데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물을 이제 펌핑을 해서 퍼올려서 이 묘천과 옥수천의 상류 지역까지 가지고 와서 물을 다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두 개의 하천에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1년에 사용하는 전력의 양이 아마 한 800가구 정도가 한 800에서 900가구 정도가 될 겁니다. 800에서 900가구 정도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을 거기 우리가 투입을 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그 하천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사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막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지만 뭐 탄소 중립의 시대, 지구 환경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 하천의 유지수를 하루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하천의 이제 상류 부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류 하류에서 보았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콘크리트 옹벽이 쳐져 있고 뭐 바닥도 사실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로보다 더 못한 형국에 처해져 있는데 이러한 이 하천들을 좀 자연형의 하천으로 좀 우리가 복원을 해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아직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을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하나의 고민인데요. 사실 우리는 고산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이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던 수영장도 이제 2019년입니까? 대구 그 농업마이스터고 그 부지 안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물론 이름은 이제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그렇게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으면 규모는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영장이 왜 거기에 만들어졌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뭐 교육과 연계를 시키고 뭐 또 부지 확보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기반 시설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지역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죠. 이제 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자연 도서관의 규모도 그렇게 크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영장의 경우도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또 뭐 공연 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들도 없잖아요. 그다음 뭐 전시 시설. 그런 문화 예술과 관련된 시설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뭐 대구 미술관이 여기에 있긴 합니다만은 뭐 대구 미술관은 우리의 어떤 이 커뮤니티와 직접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레벨의 이 전시 공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갖추어져야 될 거고 또 아니면 뭐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디에다가 지을 건데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수법들이 그린벨트에다 막 갖다 짓겠습니다. 뭐 대구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대구 스타디움도 이제 마찬가지고 막 지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사실 그런 이 그린벨트 안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우리가 지정한 본래의 목적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용하기 쉬운 아주 근거리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용지의 확보가 앞으로 좀 수월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지 확보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 집가 땅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근데 이 땅값이 어, 과거에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요. 고삼면 사무소입니다. 고삼면 사무소 앞에 1977년에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평당 한 5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2019년에 이제 가치로 환산해서 보면은 평당 한 4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고삼면 사무소죠. 2020년대 이 고삼면 사무소 앞에 공시지가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에는 공시지가로 본다면은 평당 한 1,6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 40배 정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죠.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의 대부분도 호가한다고 이제 본다면은, 야, 그 비싼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시설들을 앞으로 건설해 나가는 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지금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100% 정비가 되어져 있다면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실 굉장히 아직까지 많은 요소들이 조금 더 들어와 줘야만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우리 고산 지역의 집가라고 땅값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주택의 고령화입니다. 이 주택의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고산 지역에만 해도 크게 한 3개소의 재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오래된 주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선호도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은 기능이 저하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는 사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새 집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강력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지 지구의 죄송합니다. 고산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들 어느 정도 되어질까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한 282개 동이 있습니다. 물론 동마다 전부 다 이 가구수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282개 동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도적인 규모로 사실은 이 보급이 되어진 것은 1990년도가 되겠습니까? 청구주택이 이제 그 건설한 청구전원 아파트죠. 그게 우리 고산 지역에서 이제 1호 아파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70년대에 5성 아파트들아니 다성 아파트 같은 이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공동주택들이 이제 공급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해서 1990년대 중반대까지가 거의 한 100여 동 정도가 공급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000년대 초반 시기에 오면은 거의 한 70여 동 이제 보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지금 이 기간에 아주 이 동수가 좀 적게 보급이 되어진 것은 이제 대부분 민간에서 단독으로 이 공급을 하는 그런 주택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만, 그지 하여튼간에 전체 282개 동 중에서 1996년 이전에 그 건축된 아파트 동수 한 40% 정도 이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아파트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1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토부의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수명이 몇 년으로 나와 있나가는 평균 수명이 한 2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 수명이 짧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 과거에 이제 5층 높이 정도의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과거에는 많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빨리 재건축을 하는 것이 엄청난 이윤을 창출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파트들의 그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에 전부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한 26년, 27년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만은 근데 아마 1990년대 이제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선진화된 이 건축 기술들이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한 4, 50년 정도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4, 50년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한 4, 50년 정도를 아파트의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국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가 경과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수명이 종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대적인 재건축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러면은 재건축의 문제 이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의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어나 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이곳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짐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 아파트들을 내는 누가 들어올까?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좀 들어오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이 고산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인구들에 대한 속성들이 조금씩 이제 변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고산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뭐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금 제가 장담을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만은 여하튼 이러한 이 주택의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 뭐 대도시 주변에 만들어지는 이제 소위 베드타운들이 이제 이 오래 되어지면은 슬럼화가 되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대로 재건축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지속이 되어진다면은 즉 고산 지역의 이 주택의 평균적인 연령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 지역이 쇠퇴되어질 가능성, 즉 슬럼화가 되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소위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보아 기둥이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지었고요.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그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신속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벽식 구조, 뭐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일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멘 구조와 이러한 이 벽식 구조,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CG 고산 지역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들은 뭐 당연히 이 벽식 구조 형태로 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건축물들의 내구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을 보면은 뭐 공공시설의 적정 관리에 있다.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들이 사실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들이 이제 관리주체 특히 요 두 개의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 어디나 한번 금호강변에 있습니다. 금호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천인데 이 국가하천변에 설치된 이런 시설들을 뭐 국가가 해줄 건지 아니면 수성구가 해야 될 건지 누구가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관리 주체가 앞으로 모호해져서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들 앞으로 어떻게 적정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즐겨 찾고 있는 이제 이 정비되어진 하천들이죠. 이런 하천들도 사실은 항상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제 관리 인력과 비용이 사실은 투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 CG 지구의 중앙 광장과 연결되어지는 이제 수경 시설이 되어집니다만은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는 뭐 굉장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되어질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길가에 심겨져 있는 수많은 가로수들 이게 뭐 100년, 1000년 잘 자라주면 좋은데 사실 중간에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후의 변화나 또 아니면은 이 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밑둥이 베어져 나가 버린 이런 가로수들, 뭐 주변의 이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다 결국은 이제 비용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 불량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단독 주택지구로 결정을 해서 개발을 한 곳들인데 이런 곳들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사실 도로변에 뭐 생활 도로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불법으로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러한 이제 전봇대입니다. 전봇대에 뭐 전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통신과 관련되어진 선들 여러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로의 경관이라고 하는 것을 심하게 지금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야 할까? 또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달구벌 대로상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달구벌 대로상에 이제 새벽녘이 되어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저 수거 차량들이 와서 뭐 좀 더 수거를 해 가기는 합니다만은 이 적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가로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이 쓰레기 수거 체제나 배출 방법을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요즘 이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폐기물이 이제 그 불법 배출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지금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배출량이 이제 확연하게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면 이제 이런 카메라의 사각지대 부분에 폐기물이 이 무단 배출이 되어진다든지 해서 뭐 악취를 발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폐기물의 배출이나 수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참 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파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제 이 세 번째 강연에서 제가 이 알파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지금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산의 발전 그에 따른 고민에서 이 알파시티 스마트 도시들이 있다. 우리가 알파시티 스마트 도시 사실은 이제 이 지구는 수성 의료 지구였죠. 그래서 이제 알파시티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로 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국제 사업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되어지면서 뭐 엄청난 국비가 투입이 되어지고 해서 이제 스마트 도시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제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담티 고개를 넘어서 중산 삼거리까지입니다. 까지 가는 도중에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용도 지역상 이제 숙박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시티라고 하는 곳은 이제 당초에 수성 의료지구로 이제 이 개발이 되어지고자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의료 관광 호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호텔에 숙박도 좀 해야 되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호텔 숙박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졌던 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지워져 버리는 형태로 지금 지구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수성 의료지구에서 그 의료 부분과 연계되어져서 계획되어졌던 호텔들이 그대로 이제 인허가가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호텔의 경우는 벌써 오픈을 아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곳에 이 관광 호텔이 또 하나 지금 신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시설들은 벌써 건축 허가를 받고 아직까지 착공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또 이제 심의 중인 숙박시설 해서 전체로 몇 개가 되어지나 그러면은 8개 정도가 되어지죠. 8개의 숙박시설들이. 즉,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물론 이게 뭐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불건전한 시설은 아니죠. 이게 좀 건전한 유형의 어떤 그러한 숙박시설을 존치를 해준다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형태로 만약 이러한 숙박시설들이 운영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진다면은, 지역의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뭐 여기도 뭐 타이틀을 제가 소소한 고민이라고 좀 적어두었는데 지금 이 고산 지역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지금 여기 쭉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눈에 익은 사진이네라고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들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 세대수 이상이 되면은 이 예술품을 이제 설치, 예술 조각품이 되어지죠.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뭐 이 예술진흥이나 이런 부분과 또 관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조형물들이 사실은 아파트의 각각의 단지마다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형물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나 없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당연히 이건 대부분 작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내놓은 뭐 작품들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어떤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고 또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지는 명판이 다 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그 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상태로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이 예술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술품들을 어떻게 좀 집합된 장소에다가 해서 뭐 조각 공원이나 이런 형태로 굉장히 역사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990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0년 계속 만들어져 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재건축이 되어진다. 또 아니면 뭐 리모델링 형태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재건축 형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뭐 단지의 이 전체 형태가 좀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이 조각품들이 폐기물로 되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장래를 생각해서 어떤 공간에 이러한 이 예술품들을 가지고 뭐 조각공원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지혜로움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건 정말 소소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곳에 지금 단지들을 다니면서 그 단지들에 이 설치되어져 있는 이 예술품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 굉장히 좀 많은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각 이 예술품인지 아닌지 좀 분간이 힘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진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지역으로 좀 이렇게 발돋움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고민들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뭐 그 많은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좀 이 이슈화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그 나중에 생각하신 결과들을 쭉 모으게 되면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들도 사실은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